먼저 이제 이러한 이제 글자판을 보여주고 이제 화면에 제시하는 거죠. 한 0.1에서 0.2초 정도 화면에 제시하는데, 첫 번째에 이제 첫 번째 때는 전체를 보여주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상을 하라고 했을 때는 이 단어들에 대해서 4개에서 5개 정도를 보고를 하는데, 두 번째 실험에서는 이제 특정 줄만을 회상하라고 요구를 한다는 얘기죠. 특정 줄만을 회상하라고 요구했을 때는 그 이후에 좀 더 정확하게 회상을 해내더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결국은 이 영상적인 어떤 시각적인 어떤 그러한 기억이 초점을 두고 시각적인 그 어떤 영상을 기억을 했을 때 훨씬 더 잘 기억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제 실험입니다. 초점을 두고 시각적인 이 영상적인 어떤 시각적인 어떤 그러한 기억이 초점을 두고 시각적인 그 어떤 영상을 기억을 했을 때 훨씬 더 잘 기억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제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감각 실험, 센소리 메모리에 대해서 살펴보면, 감각 기억이라는 것은 감각 기관으로 입력된 자극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잠시 저장되는 기억을 감각 기억이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감각 기관으로 입력된 자극이, 그래서 이 감각 실험, 센소리 메모리에 대해서 살펴보면, 감각 기억이라는 것은 감각 기관으로 입력된 자극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잠시 저장되는 기억을 감각 기억이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각 기억은 오감에 모두 존재해요. 근데 주로 그 중에서도 이제 시각과 청각 감각 기억이 연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적 감각 기억은 영상 기억이라고도 불리고, 이 청각적 감각 기억은 음향 기억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주로 많이 연구되어졌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감각 기억에 대해 살펴볼게요. 시각적 감각 기억은 이 영상 기억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있었는데, 행렬판을 이제 1초 동안 보여주고 사라지게 한 뒤에 두 번째 행렬판을 제시를 하는 거죠. 이 행렬판의 시간 간격을 다양하게 그렇게 변화를 시켜요. 변화를 시키면서 앞에 보여준 행렬판과 이 뒤에 보여주는 행렬판이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동일 조건에서 시간 간격을, 그래서 20 미리세컨드, 또 60 미리세컨드, 100 미리세컨드, 300 미리세컨드, 600 미리세컨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미리세컨이라는 것은 1000분의 1초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주 짧은 그러한 그 시간 동안 시간 간격, 그리고 이제 시간 간격을 짧게, 조금 더 길게,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하면서 이 행렬판이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간 간격에 따라서 정확률이 변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시간 간격이 짧을 때 이 영상 기억의 정확률이 더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간격이 짧을 때는 이 행렬판의 행렬판이 같은지 다른지 판단하는 것이 정확률이 더 높았는데, 이 시간 간격이 좀 더 길었을 때는 이 정확률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이것은 영상 기억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상 기억은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이 정확률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결국 빠르게 소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영상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각적 감각 기억에 대한 것도 이제 실험이 이루어졌는데, 음향 기억 실험을 했는데요. 헤드폰을 착용을 하고 오른쪽, 왼쪽, 양쪽 귀에 서로 다른 알파벳 3개씩 총 9개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다가 알파벳 3개 알려주고, 왼쪽에 알파벳 3개, 그 다음에 양쪽 귀에 알파벳 3개를, 서로 다른 알파벳을 들려주는 거죠. 총 9개를. 그 다음에 끝난 후에 전체를 보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알파벳이었는지를 전체를 보고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는 이제 신호에 맞추어서 세 위치 중 한 위치 알파벳만 보고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 귀에 알파벳 보고하도록 하고, 왼쪽 귀에 알파벳 보고하도록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전체 보고할 때보다 부분 보고할 때 훨씬 많은 알파벳을 보고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바로 음향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바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더 정확도가 높은 것이다, 높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이제 추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 보고에서도 신호가 잠시 지연이 되었을 때 부분 보고에서 신호 것이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알파벳이었는지를 전체를 보고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는 이제 신호에 맞추어서 세 위치 중 한 위치 알파벳만 보고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 귀에 알파벳 보고하도록 하고, 왼쪽 귀에 알파벳 보고하도록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전체 보고할 때보다 부분 보고할 때 훨씬 많은 알파벳을 보고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바로 음향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바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더 정확도가 높은 것이다. 높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이제 추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 보고에서도 신호가 잠시 지연이 되었을 때, 그 부분 보고에서 신호가 잠시 지연됐을 때에는 그 이후에 보고한 알파벳의 수가 감소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음향 기억이 굉장히 빠르게 소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영상 기억, 또 이런 음향 기억, 이런 것들은 이런 감각 기억은 단기 기억으로 정보가 전달되기 전까지 정류장 역할을 하는 그런 기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각 기억들 중에서 일부 내용만이 이제 단기 기억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단기 기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기억은 지금 현재 활성화되어서 의식하고 있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인 감각 정보가, 그러니까 감각 정보 중에서 이제 주의를 기울인 것은 사라지지가 않고 이제 단기 기억 단계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활성화되어서 의식하고 있는 기억입니다. 단기 기억은 특성이 지속 시간이 굉장히 짧죠. 단기 기억도.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단기 기억은 특성이 지속 시간이 굉장히 짧죠. 단기 기억도.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걸 계속 정보가, 그러니까 감각 정보 중에서 이제 주의를 기울인 것은 사라지지가 않고 이제 단기 기억 단계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활성화되어서 의식하고 있는 기억입니다. 단기 기억은 특성이 지속 시간이 굉장히 짧죠. 단기 기억도.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활성화하지 않으면 금방 사라집니다. 물론 이제 감각 기억보다는 좀 더 길겠지만, 기억되어지는 그 기간이 길겠지만 단기 기억 역시 굉장히 지속 기간이 짧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의 차이는 결국 이 지속 시간, 지속 기간이 짧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의 차이는 결국 이 지속 시간, 장기 기억은 훨씬 지속 시간이 길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의 차이는 결국 이 지속 시간, 장기 기억은 훨씬 지속 시간이 길고 어떨 때는 영구적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 첫 번째가 지속 시간이고 두 번째는 용량, 그러니까 얼만큼 저장될 수 있느냐. 단기 기억은 저장 용량이 작고 장기 기억은 저장 용량이 더 크죠. 그래서 이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의 차이는 바로 지속 시간과 용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기억은 용량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그럼 어느 정도인지 또 이제 실험들을 했겠죠. 그래서 이 밀러라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의식화할 수 있는 정보의 개수는 7개 플러스 마이너스 2개. 예, 그래서 약 이제 결국은 5개에서 9개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매지컬 넘버 7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의식화할 수 있는 용량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그럼 어느 정도인지 또 이제 실험들을 했겠죠. 이 밀러라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의식화할 수 있는 정보의 개수는 7개 플러스 마이너스 2개. 예, 그래서 약 이제 결국은 5개에서 9개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매지컬 넘버 7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의식화할 수 있는 정보의 개수, 즉 이게 결국 단기 기억이죠. 단기 기억의 용량은 결국 매지컬 넘버 7이라고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단기 기억의 용량을 개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단기 기억의 용량 중에서도 이렇게 의미를 가진 최소의 단위를 청크라고 부릅니다. 청크. 그래서 의미를 가진 최소의 단위는 청크라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여기다 띄워놓은 게 지금 안 뜨네요. 예를 들어서 단어를 봤을 때요. 잠깐만요. 셀프하게 합시다. B, H, L, P, Q, Q, C, N, P. 자, 이렇게 쓴 단어를 보시면 이게 지금 무슨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그런 철자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F, B, 이거 B자예요. 그 다음에 I, C, I, A, 그 다음에 U, F, O 라고 봅시다. 자, 이거 아까 PQ 이거 C라고 칩시다. 이제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그럼 이제 청크라는 게 보시면 이 BHLP, QC, NP 지금 둘레 6, 8개네요. 하나가 뭐가 하나 빠졌는데 BHLP, QC, NP 하나, 둘, 셋, 넷. 자, 이건 보면은 이게 지금 각각의 단어들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묶이는 의미는 없죠. 그러면 이때 청크는 몇 개일까요? 청크는 9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8개죠. 단어가 지금 8개니까. 청크는 8개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가 다 각각에 다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그 청크는 8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FBI, CIA, UFO라고 되어 있는 이제 이 용어는 어때요? 이거는 FBI, CIA, UFO 이렇게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FBI라는 거 의미 하나, CIA 의미 하나, UFO 의미 하나니까 이때 청크는 몇 개예요? 3개가 되는 것이죠. 3개. 그래서 이렇게 청크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단기 기억을 확장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하고 초보자와의 어떤 수행의 차이는 바로 이 청크를 활용하는지 아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전문가 초보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전문가는 아무래도 청크를 잘 활용할 것이고 초보자는 이 청크를 이제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그래서 수행력이 아무래도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크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다음으로 이제 부호화. 그래서 인코딩, 그러니까 코딩을 하는데요. 이제 단기 기억에서도 이 코딩이라는 것은 정보가 저장되거나 표상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기 기억에서의 주된 부호화 방식은 이 음향적이라고 이제 보여줍니다. 음향적, 즉 소리를 내서 소리를 반복해서 되뇌이는 방식으로 단기 기억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단기 기억이 음향적, 소리를 내서 소리를 반복해서 되뇌이는 단기 기억에서의 주된 부호화 방식은 이 음향적이라고 이제 보여줍니다. 음향적, 즉 소리를 내서 소리를 반복해서 되뇌이는 방식으로 단기 기억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단기 기억이 음향적이라는 것은 이 음향 혼동이라는 현상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음향 혼돈, 어쿠스틱 컨퓨전이라는 것은 이제 발음이 유사한 낱말들을 혼돈하는 그런 오류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어쿠스틱 컨퓨전이라는 것은 이제 발음이 유사한 낱말들을 혼돈하는 그런 오류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P 하고 T, 그다음에 뭐 S와 X. 그래서 이렇게 그 단어가 P와 T는 분명히 철자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발음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음향적으로. PT, 또 S, X. 그래서 이러한 그 P를 T로 또는 S를 X로 이렇게 보고하는 오류가 자주 나타나는 것. 이게 이제 결국은 음향 혼돈인데, 이것은 결국은 이 시각적으로 지시한 자극인데, 이거를 우리가 음향적으로 변환을 시켜서, 즉 코딩을 해서 음향적으로 변환을 해서 부호해서 단기 기억에서 이거를 암송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시각적인 자극은 다르지만 음향적으로 이게 비슷하기 때문에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를 음향의 혼돈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단기 기억에서도 이 암송에 있어서 뭔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말은 결국 단기 기억에서는 이런 주된 부호화 방식이 음향, 즉 암송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단어의 길이 효과도 단기 기억에서 음향 도구를 사용한다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단음절 목록을 기억하는 것이 다음절 목록을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단음절은 이러한 그 단음절 목록을 기억하는 것이 다음절 목록을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단음절은 뭐 북 또는 뭐 카 이런 거, 북이라든가 뭐 카 이런 것들은 일단은 철자는 여러 개지만 단음절이죠. 북, 카. 그래서 이런 이름절의 단어 목록,
하고 그다음에 오음절의 단어 목록, 뭐 refrigerator 뭐 이런 거 있잖아요. responsibility 뭐 이런 단어 목록을 제시했을 때 기억이 되는 것을 시험을 했더니 이런 이름절은 약 4개를 기억한다면 오음절은 1.5개만 기억을 해내더라는 것이죠. 즉 단어의 개수가 아닌 발음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 발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기 기억의 용량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단기 기억의 부호는 음향적이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기억은 이제 이런 주된 부호화 방식이 음향적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향 혼돈이라든가 단어 길이 효과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향적임을 단기 기억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지금 이게 뒤에 나와 있었구나. 이 BHLP 이렇게 하면은 이 청크는 9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FBI, CIA, UFO는 나누어서 청크를 3개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이렇게 청크를 이용하게 되면 암기하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그래서 단어를 단기 기억을 확장할 수가 있다. 청크를 활용했을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기 기억의 파지와 망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지라는 것은 이제 리텐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억 속의 정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라운과 피터슨이라는 이 세 사람이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단기 기억, 이 파지 기간에 따른 망각 실험을 했습니다. 브라운과 피터슨이라는 이 세 사람이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단기 기억, 이 파지 기간에 따른 망각 실험을 했습니다. 파지라는 것은 이제 리텐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억 속의 정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라운과 피터슨이라는 이 세 사람이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단기 기억, 이 파지 기간에 따른 망각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은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세기의 알파벳장 과 세기의 숫자를 이제 동시에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험자들한테 이 CPQ 같은 세 자음을 얼마나 오래 기억할 수 있는지 측정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이 자음을 보여주시 피터슨이라는 이 세 사람이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단기 기억, 이 파지 기간에 따른 망각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은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세기의 알파벳장 과 세기의 숫자를 이제 동시에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험자들한테 이 CPQ 같은 세 자음을 얼마나 오래 기억할 수 있는지 측정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이 자음을 주고 나서 이거를 이제 암기하지 못하도록 숫자를 거꾸로 되는 그런 간섭 과제를 부과를 한 거죠. 그래서 CPQ라는 새 자음을 제시하고 곧이어서 1000과 같은 숫자를 들려준 다음에 회상하라고 불빛 신호로 제시될 때까지 숫자를 30 빼면서 거꾸로 세도록 했다. 그러니까 암기하라고 해놓고 이 숫자에 대해서 3을 뺀 값을 손에서 보고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피험자들이 이제 숫자를 거꾸로 세기 시작했을 때 3초, 6초, 9초, 10초, 15초, 18초 후에 각각 이제 회상 검사를 실시해서 알파벳 자음을 얼만큼 기억하고 있는지를 이제 실험을 한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결과는 이 파지 기간이 짧을 때, 즉 이렇게 앞에 36초 이럴 때는 단어를 낮자를 기억을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확률이 떨어지면서 이 18초 정도 되면 대부분 기억이 소멸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단기 기억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런 기억을 통해서 이제 이 망각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망각의 원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이론을 제시하는데 하나는 세잔 이론, 하나는 치환 이론 또는 간섭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잔 이론, 디케이 디오리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하는 것이고 치환 이론, 간섭 이론은 어떤 새로운 정보나 인지적 활동이 기존 기억을 대체하고 간섭하기 때문에 망각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잔 이론은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기억이 사라진다. 간섭하기이고 치환 이론, 간섭 이론은 어떤 새로운 정보나 인지적 활동이 기존 기억을 대체하고 간섭하기 때문에 망각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잔 이론은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기억이 사라진다. 그다음에 치환 내지는 간섭 이론은 새로운 정보나 인지적 활동 때문에 기존 기억이 대체되거나 간섭하게 되어서 망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이렇게 이 추수,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정확률이 떨어지고 기억이 소멸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세잔 이론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기서 보면은 이 암송을 막기 위해서 숫자에서 거꾸로 숫자 빼기 과제를 냈잖아요. 이런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간섭 과제를 부과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망각이 세잔에 의한 것인지 간섭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잔일 수도 있지만 또 간섭 과제를 줬기 때문에 간섭에 의해서 또 이렇게 망각이 일어난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섭에 대한 이제 이 간섭을 이제 하는 경우 이 간섭의 자극 특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섭의 자극 특정성이라는 것은 유사 종류의 기억 재료들은 서로 간섭을 더 심하게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어떤 그 인증번호 받아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인증번호 받은 거를 컴퓨터에 입력하기 위해서 고개를 드는 순간에 옆에서 누가 구구단을 외우는 소리를 구구단을 웬다거나 뭔가 숫자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면 인증번호를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죠. 왜냐하면 인증번호도 숫자고 또 옆에서 구구단 외우는 소리도 숫자고 그래서 같은 숫자의 자극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간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사한 종류의 그런 기억 재료들은 서로 간섭을 심하게 일으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섭에는 크게 보면 순행 간섭이 있고 그 다음에 크게 보면 역행 간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행 간섭이라는 것은 앞선 기억이 이후의 새로운 기억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즉 앞에 있는 기억이 A로 인해서 B의 기억이 방해되는 것입니다. 역행 간섭은 새로운 기억이 기존 기억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즉 A와 B가 있다면 A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B에 의해서 새로운 기억에 의해서 이전의 A라는 기억이 방해받는 것. 이게 이제 역행 간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순행 간섭 해제라는 것은 이 순행 간섭이 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여러분이 공부할 때 유사한 과목이나 내용을 이어서 학습하는 경우, 그래서 고려 역사 공부했다가 조선 역사 공부하고 이런 경우에는 순행 간섭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 역사를 기억했던 내용이 조선 역사를 기억할 때 간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서로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 즉 역사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수학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순행 간섭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유사한 과목이나 내용을 이어서 학습하는 경우, 그래서 고려 역사 공부했다가 조선 역사 공부하고 이런 경우에는 순행 간섭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 역사를 기억했던 내용이 이게 이제 역행 간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순행 간섭 해제라는 것은 이 순행 간섭이 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여러분이 공부할 때 유사한 과목이나 내용을 이어서 학습하는 경우, 그래서 고려 역사 공부했다가 조선 역사 공부하고 이런 경우에는 순행 간섭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 역사를 기억했던 내용이 조선 역사를 기억할 때 간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서로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 즉 역사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수학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순행 간섭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유사한 과목을 계속해서 공부하기보다는 전혀 다른 과목을 번갈아서 공부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서로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 즉 역사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수학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순행 간섭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유사한 과목을 계속해서 공부하기보다는 전혀 다른 과목을 번갈아서 공부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간섭의 자극특정성을 봤을 때 이런 순행 간섭, 또 순행 간섭 해제, 역행 간섭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단기 기억에서 인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부호와 그 다음에 이제 저장, 하지, 그 다음에 이제 인출로 넘어왔는데요. 단기 기억의 정보들이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즉각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기억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스턴버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기억의 정보들이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즉각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기억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스턴버그라는 사람이 이제 이 단기 기억에서 인출이 어떤 양상으로 발생하는지 실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에게 1에서 6까지의 숫자로 구성된 숫자를 1.25초 간격으로 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숫자를 제시하고 숫자 집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그런 실험을 하게 됩니다. 1초 간격으로 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숫자를 제시하고 숫자 집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그런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실험을 이제 했더니 검사 숫자가 숫자 집합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없는 경우 모두 숫자 집합의 크기가 커질수록 반응 시간이 증가하는 거죠. 느려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숫자 집합이 커지니까 반응 시간이 느려지더라. 결국 이것은 단기 기억에 존재하는 그런 항목에 대한 인출은 즉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기 기억 속에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정보의 양이 많아질수록 이 인출이 느려진다는 걸 보여주는 실험이죠. 단기 기억 속에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정보의 양이 많아질수록 이 인출이 느려진다는 걸 보여주는 실험이죠. 단기 기억 속에 정보 양이 많아질수록 인출은 느려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숫자 집합의 크기가 커질수록 반응 시간은 점차 느려진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장기 기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기억이라는 것은 지속 시간이 수분에서 수십 년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용량에 제한이 없는 그런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이 독립적이라는 그런 증거는 계열 위치 효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열 위치 효과.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이 단기 기억,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한 이 장기 기억은 서로 독립적이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즉 이제 앞쪽과 뒤쪽에 있는 그런 항목에 대한 회상률은 높고 보통 그 중간에 있는 항목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처럼 항목의 위치에 따라서 회상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기 기억은 서로 독립적이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즉 이제 앞쪽과 뒤쪽에 있는 그런 항목에 대한 회상률은 높고 보통 그 중간에 있는 항목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처럼 항목의 위치에 따라서 회상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계열 효과라고 계열 위치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맨 앞에 거하고 맨 뒤에 거는 기억을 잘 하는데 회상률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부분들은 이 회상률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결국 뭔가 이 위치, 그래서 이 항목의 위치에 따라서 이 회상률이 달라진다. 이게 결국 계열 위치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열 위치 효과에는 대표적으로 이 초도 중간에 있는 부분들은 이 회상률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결국 뭔가 이 위치, 그래서 이 항목의 위치에 따라서 이 회상률이 달라진다. 이게 결국 계열 위치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열 위치 효과에는 대표적으로 이 초도 효과라는 것과 이 최신 효과가 달라진다. 이게 결국 계열 위치 효과라는 겁니다. 뭔가 이 위치, 그래서 이 항목의 위치에 따라서 이 회상률이 달라진다. 이게 결국 계열 위치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열 위치 효과에는 대표적으로 이 초도 효과라는 것과 이 최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도 효과는 이제 목록의 앞쪽 항목에 대한 회상률이 높은 거예요. 이 앞쪽에 대한 회상률이 높은 게 초도 효과. 그 다음에 이 최신 효과는 목록의 뒤쪽, 그래서 이 뒤쪽 항목에 대해서 회상률이 높은 것. 이게 이제 최신 효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이 초도 효과는 보통 장기 기억을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최신 효과는 이 단기 기억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계열 위치 효과는 결국은 이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의 차이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도 효과와 최신 효과를 보여주는 그 실험을 우리가 살펴보면 일단은 이제 단어 목록을 학습을 하게 해요. 단어 목록을 학습하게 한 후에 숫자 세기 과제를 한 15초에서 30초 수행한 후에 이제 회상을 하도록 했을 때, 그랬을 때는 최신 효과는 사라지고 초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어 목록을 학습을 하게 해요. 단어 목록을 초도 효과와 최신 효과를 보여주는 그 실험을 우리가 살펴보면 일단은 이제 단어 목록을 학습을 하게 해요. 단어 목록을 학습하게 한 후에 숫자 세기 과제를 한 15초에서 30초 수행한 후에 단어 목록을 학습을 하게 해요. 단어 목록을 학습하게 한 후에 숫자 세기 과제를 한 15초에서 30초 수행한 후에 이제 회상을 하도록 했을 때, 그랬을 때는 최신 효과는 사라지고 초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어 목록을 학습을 시키면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숫자 세기를 과제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앞쪽에 제시된 단어를 더 많이 이렇게 암송을 하게 되니까 앞쪽 단어에 대해서 회상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초도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또 반면에 현재 제시된 단어만 암송하도록 지시했을 때는 초도 효과는 사라지고 최신 효과만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이런 계열 위치 효과에서 초도 효과 했을 때는 초도 효과는 사라지고 최신 효과만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이런 계열 위치 효과에서 초도 효과는 장기 기억을 반영하고 최신 효과를 더 많이 이렇게 암송을 하게 되니까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숫자 세기를 과제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앞쪽에 제시된 단어를 더 많이 이렇게 암송을 하게 되니까 앞쪽 단어에 대해서 회상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초도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또 반면에 현재 제시된 단어만 암송하도록 지시했을 때는 초도 효과는 사라지고 최신 효과만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이런 계열 위치 효과에서 초도 효과는 장기 기억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최신 효과는 단기 기억을 반영하는 그런 실험이라는 것을, 그래서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이 서로 독립된 그런 기억 체계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단어들을 이제 쭉 제시를 하는 것이죠. 제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간섭 과제, 숫자 세기 과제를 내게 되면 숫자 세기 과제를 내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런 단어들을 이제 쭉 제시를 하는 것이죠. 제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간섭 과제, 숫자 세기 과제를 내게 되면 숫자 세기 과제를 내게 되면 나중에 이제 회상을 하게 했을 때 나중에 그 단어들은 기억을 못하고 대신 앞쪽에 있는 단어들을 더 많이 기억을 하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숫자 세기 하지 않고 그냥 그 단어들만 기억하게 하고 나서 바로 회상을 시키게 했을 때는 뒤쪽 최근의 그런 기억들만 단어들만 기억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초도 효과는 장기 기억을 반영하는 것이고 최신 효과는 단기 기억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통은 이런 앞쪽에 있는 단어들하고 그다음에 이 뒤쪽에 있는 위치한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회상을 하죠. 특히 장기 기억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러니까 지연해서 회상을 하게 하는 경우라는 것은 결국 이제 좀 한참 있다가 기억을 해내게 했을 때는 바로 여기 1번부터 12번까지 단어 중에서 1번 쪽 이쪽 앞에 있는 단어들에 대한 회상률이 떨어졌고 최근에 그런 그 10번, 11번, 12번 이것들은 회상률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장기 기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즉각 회상하게 했을 때 그랬을 때는 보면은 바로 10번, 11번, 12번에 해당되는 이 90, 11, 12에 해당되는 이 단어들에 대한 회상률이 가장 높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에 단어들. 근데 이 여기 보시면 5, 6, 7, 8에 해당되는 이 중간 위치에 있는 단어들은 다 가장 그 회상률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찌됐건 이거는 이제 초도 효과, 장기 기억을 반영하는 것이고
지연시켜서 회상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기 기억을 반영하는 것은 또 최신 효과가 이제 계획을 지속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통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제 과정, 우리 아까 그 모형에서 중간에 그 뭐죠? 그 단기 기억에서 이 통제 과정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통제 과정에는 크게 보면 이제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정보가 전이되는 과정을 이제 이 통제 과정, 우리 아까 그 모형에서 중간에 그 뭐죠? 그 단기 기억에서 이 통제 과정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통제 과정에는 크게 보면 이제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정보가 전이되는 과정을 이제 통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기에서 장기로 정보가 전이될 때 크게 보면 암송 또는 부호와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제 과정, 우리 아까 그 모형에서 중간에 그 뭐죠? 그 단기 기억에서 이 통제 과정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통제 과정에는 크게 보면 이제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정보가 전이되는 과정을 이제 통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기에서 장기로 정보가 전이될 때 크게 보면 암송 또는 부호화 또는 신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암송이라는 것은 학습 재료에 대해서 의미 부여 없이 단순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킨슨과 시프리는 이 초도 효과가 암송의 결과로 형성된 장기 기억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암송이라는 것은 학습 재료에 대해서 의미 부여 없이 단순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킨슨과 시프리는 이 초도 효과가 암송의 결과로 형성된 장기 기억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송을 자꾸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보통 앞에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암송을 하게 된 확률이 높고, 그 결과 이제 초도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반면에 이 크레이커와 와킨스는 기계적인 암송은 장기 기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또 했습니다. 즉 단순히 정보를 유지시키려는 암송, 그다음에 이제 정교화하려는 암송, 이거를 이제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도 효과는 이런 기계적인 정보를 유지시키려는 암송, 그다음에 이제 정교화하려는 암송, 그 결과 이제 초도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반면에 이 크레이커와 와킨스는 기계적인 암송은 장기 기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또 했습니다. 즉 단순히 정보를 유지시키려는 암송, 그다음에 이제 정교화하려는 암송, 이거를 이제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도 효과는 이런 기계적인 암송이 아니라 기억 재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이런 정교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교화 암송 때문에 초도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호화, 부호화란 정교화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이 정교화가 결국 부호화인데, 이 부호화란 인지적인 어떤 조작, 즉 기억 재료를 잘 조작을 해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기억보로 변형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부호화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무의미 철자 있었죠. 그래서 이제 무의미 철자를 기억하고자 할 때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D, K, G, A, B, C라고 한다면, 이러한 그 무의미 철자를 기억하고자 할 때 사람들은 DKG, 그 다음에 ABC, DKG와 알파벳 ABC 이렇게 기억하는 게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지적인 어떤 조작을 통해서 새로운 기억 부호를 생성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면, 여기서는 이 부호화라고 이제 하는 거죠. 부호화, 정교화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통제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상화. 신상화는 기억 재료를 마음속에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 부호화 이론에 따르면은 이 언어적 부호화하고 시각적 부호화, 즉 신상화, 요거를 동시에 진행을 하면 기억에 훨씬 유리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신상 가능성이 높은 그런 단어는 더 잘 기억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름, 뭐 운동장, 책상 이런 단어는 신상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의무, 희망, 책임 이런 추상적 단어는 신상화가 어렵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통제 과정의 세 가지 방법,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장기 기억에서의 간섭과 오기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